예,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 문화 교육 현황과 기호 유학에서 지금 3부, 오늘은 이제 기호 유학에 대해서 율곡학과 기호 유학, 성균관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이신 이원준 박사님이 소론계 경물 논변을 통해 온 주자의 경물설의 쟁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소개받은 대로 소론계 학인들의 그런 경물 논변을 통해서 본 조작 경물설의 쟁점입니다. 저는 이제 앞에 분들과는 달리 별도의 PPT는 준비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발표문을 화면 공유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론이라고 했을 때 다들 좀 한국 역사 조선 시대사를 이제 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익숙한 그런 집단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 집단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할 건데요. 일단 소론이라는 집단, 유학자 집단, 정치가 집단의 경우는 1680년경에 등장한 어떤 서인의 한 갈래입니다. 이 둘은 이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형성이 되었는데, 그 형성이 된 원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서인계 내부에 어떤 백파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걸로는 원 송시열과 명제 윤증 사이의 회의 시비가 신유수로 격화되면서 이제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면서 이제 소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 집단으로서의 소론은 이제 노론과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관계였지만은 학자군으로서의 소론은 노론과 마찬가지로 율곡 이를 학문적 조종으로 삼는 기호 학맥의 한 지파입니다. 율곡 이뿐만 아니라 우계 성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소론의 영수, 그러니까 소론이 이제 처음 형성될 때 좀 이 집단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명제 윤증과 남계 박세채가 우암 통시열의 문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제 율곡과 우계를 학문적 조종으로 삼는 기호 학맥의 한 갈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론 내부에는 서계 박세당이나 하국 정제동 같이 주작과 거리를 두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들 또한 소론이라고 일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들의 학문적 스펙트럼은 오늘 그것보다는 더 넓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이 소론계 학인들은 물론 이제 성리학자들인 만큼 성리학을 위주로 하면서도 여타 관점에 대해서도 제고의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각종 유과 명제를 활발히 토론하였습니다. 이들이 특히 주목한 여러 유과 명제 중에 하나는 이제 성리학의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경물입니다. 초창기 한국 성리학에서는 한역, 그러니까 한국어, 중국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여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경물 경물 공부할 때 경물 그거 자체가 아니라 경물 공부의 공효에 해당하는 불격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되었고, 태계 이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활리, 그러니까 리발, 이제 산하실정령에서 나왔던 이발 그런 거랑 관련이 있죠. 그럼 활리사유와 강하게 연계되는 이도설 또는 이제 이 자도설이라고 하는데, 네가 스스로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의 학설을 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기호학계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반면 이제 같은 시기 물격이 이렇게 쟁점화되는 기간 동안 경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성리학계에서 경물이 북리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경물의 격자를 풍부하다
공자와 이제 동일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기왕맥의 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율곡 이이가 이제 경물과 물격의 격자를 대학 장구 경문주의 궁지 사물지리에 맞추어서 경물의 격을 궁의 의미가 많은 것으로 물격의 격을 지혜에 이르다 할 때 그 지혜의 의미가 많은 것으로 이해한 데서 확인됩니다. 근데 이제 이황의 퇴계의 이도설에 대한 그런 비판적 해석을 바탕으로 물격이라는 그 관념에 대해서 내부적 합의가 이루어지자 소론계 학인들 사이에서는 이전까지 좀 관성적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그 경물 개념을 명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기 시작했고, 이런 관심은 1690년경에 논변의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물 명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변을 진행했던 인물로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명제 윤증과 서기 박세나, 남계 박세채, 하옥 정제도를 포함하여서 부천 이세필, 양화 이세구, 명곡 최석정 등이 있습니다. 이 논변의 주요 참여자들은 이 이제 진행을 했던 논변은 크게 주자학적 경물관에 기초한 훈이, 그러니까 해석 관련된 논변과 주자학의 범위 밖에서 경물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뭐 찬반 논변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가운데 후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주자의 범위 밖에서 주장된 경물설에 대한 관점을 둘러싼 논변이 윤증과 박세당 간의 경물 논변이나 박세채와 정제도 간의 양명적 경물설 논변은 조선 후기 유학사의 다층적 성격을 논증하는 측면에서 학계에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전자에 해당하는 박세채와 이세필, 이세구 형제, 이제 앞으로는 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르기가 좀 애매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육촌 형제가 아닙니다. 육촌 형제가 아니어서 그냥 이씨 형제로 추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세채와 이씨 형제 간의 공의 논변, 격에는 공의 의미가 없다라는 요지의 논변과 이씨 형제와 최석정과 사이의 사시경 논변, 그러니까는 이제 사물로 하여금 오게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 그런 논변의 경우는 이씨 형제에 대한 연구 자체가 미진한 데다가 성량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논변이었던 까닭에 학계의 주목을 그렇게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세채가 이씨 형제와의 논변이 정제도의 경물관에 대응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힌 데다가 이씨 형제가 주도한 논변이 좀 책권이 쌓일 정도로 문자 왕복이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당대 소론계 내에서 보다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은 그런 훈이 논변, 말 그대로 글자 뜻에 대한 그런 논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세채 이제 본론에서 좀 말은 있지만은 박세채의 수레는 소위 탈주자학으로 대표되는 한국 유학계의 다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비판자로서의 성리학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성리학 이론을 정치학에 발전시켰는가 또한 주목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문에서는 박세채와 정제도의 논변을 통해 정주리학과 유광심학의 관점 차에서 확인되는 주자 경문설의 특징을 확인한 후 이어서 이씨 형제, 최덕정 등이 참여한 훈이 논변을 통해 소론계 학인들이 주자 경물설에서 어떠한 부분을 쟁점화하였고 이것이 어떻게 박세채로 하여금 성리학적 경물설을 확립하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논변 중에서 윤증과 박세당 간의 경물 논변의 경우는 다른 논변과의 연관성이 좀 다소 부족합니다. 이제 박세당 같은 경우에는 소론계 2세대인 이제 이씨 형제와 정제두 이들과 이제 경물을 주제로 교류한 흔적이 없는 데다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박세당과 후배 학인들의 경물설이 좀 연관된다라고 좀 보기는 힘듭니다. 윤중 또한 이씨 형제와 1680년경에 대학 창고 경문 주석의 현토를 논의하기는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양자 간의 별다른 그런 이견이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논변으로까지 이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증과 박세당 간 논변의 경우는 다른 이제 논변 주제와는 조금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부득이 오늘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제도와 박세채의 그런 양명학적 경문설을 둘러싼 그런 참한 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론계 학인 간 경물 논변 가운데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립적인 논쟁이라고 한다면은
단연 정주리학적 경물관과 유광심학적 경물관이 충돌하는 박세채와 정제두 간의 논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세채와 정제두의 경물 논변은 양면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정제두의 경물설에 대한 박세채 경물설에 대해 박세채는 이제 그 정제두의 약간 스승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박세채가 1691년 왕양매 학병을 지어 보내는 형태로 적게 되었습니다. 왕양면학변은 경물뿐만 아니라 양면학의 그런 각종 핵심 이론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좀 비판을 가하였으나 박세채가 소리한 것처럼 그 핵심 쟁점 사항은 경물설이었습니다. 양면학에서 대학을 이해하는 방식은 주자가 대학 창구로 개수하기 이전에 흔히 이제 고본대학이라고 말하는 그 대학 원본의 대학 창구 이전에 한본의 편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도 역시 이런 고본대학에 기초한 대학관을 견지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서문에서는 양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요 위에 인용문에서는 양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주자가 물리, 산물의 이치를 중심으로 대학을 개정한 것을 비판하고 이를 되돌려놓기 위해서 고본대학이 기준한 대학관과 경물관을 정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도가 고본대학을 따르게 된 가장 큰 그런 동인이라면은 주자의 경물설이 대학의 본의를 해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제도는 주자가 억지로 경물 취지를 확장하고 경물을 즉물국리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인용문을 보시면은 고분의 경일장이 절마다 완비하여 한마디라도 그릇되거나 혼잡한 것이 없고 이제 전문의 여러 해석도 말이 관통되어 한 곳이라 한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난한 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격치장만 보더라도 앞에 첫 단어에 시작한 증거 없고 뒤 성의장에서 그것을 이어받은 말도 보이지 않고 착간인가에 찾아보아도 그 틀림들 발견할 수 없고 공부에서 고찰하면 이 성의 속에 갖추어져 있어 조금도 결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격치에서 공지사물질이 이건 이제 주자가 대학 장부에서 한 말이죠. 왜 이것만 빠뜨린 그게 되겠느냐라고 비판을 주자 경물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정제도는 경물을 기존 성리학계의 일반적인 격자 해석인 공지, 공부하다 이르다 이 부분 이제 제가 서론에서 율곡이 이제 경물을 해석하면서 활용한 이 단어들을 부정하고 대학장구 보호망장의 관건인 직물국리 또한 격치장의 본문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각하여 정제도는 경물의 해석 문제에서도 양면학적 그런 경물 해석을 수용하여 이게 격자를 바르게 함, 사물을 뜻이 이루는 곳으로 해석하여 경물 취지를 성의에 수렴시킵니다. 이러한 경물 해석 방식은 왕양명의 저작인 대학문에 제시된 해석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런 정제도의 경물관은 양명학을 기반으로 하여 고본대학을 저본으로 한 경물설을 주장하면서 양명학적 경물 해석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주자가 고본대학을 개소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까닭에 정제도는 주자의 언설을 공맹의 그것으로 곧장 연결지어 사고하는 당대의 주류 시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대학에는 치지만 있지 치양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직물국리 또한 경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이렇게 응수를 한 데도 이런 당대의 주류 시각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박세채는 양면학의 경물설이 공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정제도의 양면학적 관점에 대해 이전부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제도에게 학문적인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은 시기는 이제 왕양면 학편을 지어보낸 1691년입니다. 왕양면 학편을 통해 박세채는 양면학의 주장, 즉 정제도의 경물설처럼 뜻 있는 곳의 일을 물로 여기고 격이 이르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식의 경물은 취지와 짝이 되지 않고 성의와 짝이 되어서 경물 취지 성의가 한때의 공부가 되어 대학의 취지 재경물과 배치되는 꼴이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 대해 합치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싫어하기에 하나같이 주자의 의견에 반대한 것이며 경물 공부를 마음속에서만 진행하려고 함으로써 모든 것을 내면으로 경강부회하는 그런 변통이 있는 이단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런 경물 논변은 기본적으로 정주리학과 유광심학이라는 신유학의 두 갈래 간의 대립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당시 학인들의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물 논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왕의문 학변을 지어서 보내던 이 시기에 좀 비슷한 시기에 두 학자는 직접 만나서 관련 내용을 토론하였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서 그 진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례를 하는 과정에서 박세체는 정제도와의 경물설 논변에 있어서 이전까지 다른 학인들과의 논변을 통해 성리학적 입장을 확보해야 했음을 밝힙니다. 이제 인용문을 보시면은 자기도 왕년에 일초일목, 그러니까 한 폭의 풀, 한 그루의 나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물 지지를 한다라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별다른 또 증거 내용이 없어서 그 박세체가 옛날부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서 경물설에 대해서 근래 이세구 형제, 그러니까 이씨 형제들, 이세구 이세필과 여러 차례 경물에 대해서 이제 훈이 이제 그 뜻을 질의하고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연구를 거듭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주자학적인 그런 경물설이 옳았구나라는 자신의 그런 견해를 수정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세체는 자신도 한때 어떤 정제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경물설 이씨 형제와 경물설 논변을 거치면서 성리학적 경물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세체는 주자 연설을 내서 치열하게 이루어진 그 훈이 논변을 통해서 경물 명제를 정착하게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자학적 경물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제도와의 논변에 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양명학이나 실학 등 조선 후기 유학 사조가 어떤 다각화되는 과정의 이면에 주자설에 대한 정치한 논변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박세체가 경물과 관련하여 이씨 형제와 논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경물의 격자에 궁의 의미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박세체와 이씨 형제 간의 경무궁의 논변입니다. 이 경무궁의 논변은 이씨 형제가 대학 창고 경문의 주석인 격지야, 격은 이르다에 의거해서 경물의 격자에 공부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박세체가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씨 형제가 격자에 공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해석의 문제에 한해서는 이씨 형제와 정제도 연설은 일간 유사한 점이 확인됩니다. 정제도 역시 경물을 공리로 보는 것을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씨 형제의 입론은 결코 주자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큼 이들의 주장한 경무공리는 결코 양명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논변의 발단은 이세필이 이의 격자 해석,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경물의 격은 공부하다의 뜻이 많고 물격의 격은 이르다의 뜻이 많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데서 좀 논변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경물과 물격의 격자를 공지사물질이 의거해서 했지만은 나중에 좀 성학지별을 지을 당시에서 보면은 물격의 격자는 오로지 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약간의 수정을 좀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세필이 의문을 제기하고 인용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 용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필을 공부의 측면에서 공리가 경물의 방법론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글자 해석의 측면에 한정하여 경물을 이해할 경우 경물과 관련된 그 경문의 글에 제시된 것에 공구함이 없으므로 격을 곧바로 궁으로 취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세필은 이의 격자 해석에 대해 공자를 곧바로 격자에 해당시킨 데다가 격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뜻을 넣어 많다 적다라는 뜻을 넣어서 경물과 물격의 격을 이해하는데 혼선을 준 점에서 이의 언설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이세필은 격자 해석에서 공자를 분리하고 이른 것으로 이해되는 그 격자의 앞에 공고함이 놓인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세구 역시 1690년에 토경물서를 지어서 격에 공의 뜻이 없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당초 이세구는 공자가 격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세필과의 논의를 거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다르지, 이세필과 이세구의 그런 논지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세구 또한 공부의 측면에서 공리가 경물의 방법론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코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자 해석의 측면에 한정하여 경물을 이해할 경우 경문에 제시된 것에 공고함이 없으므로 격을 곧바로 공으로 취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씨 형제의 격자 이해는 경물이라는 용어 그 자체의 해석 문제와 실제 공부로서의 경물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세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격자의 뜻이 공자의 밖에 있다라고 해서 공과 격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좀 이세구와 이세필의 관점이 살짝 달라지는데 이세필의 경우 이세구의 주장에 대해서 밖에 있다라는 그 용어가 겉보기에는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앞에 있다라는 식으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공과 격의 논리적 선호 측면에서 밖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씨 형제의 경우 공의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용어로서의 경물과 공부로서의 경물을 나누는 데에서 장점이 같습니다. 박세채는 이것에 대해서 경물 혼이변을 통해 또 이씨 형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비판에 앞서 박세채는 대학장구 경물주의 격은 이르다를 격자의 바른 해석으로 사물의 이를 끝까지 공부하여 그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자 한다라는 것을 격자의 완전한 해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경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훈과 전훈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세채가 이씨 형제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요 내용은 이씨 형제의 경무 공의는 격자의 그런 정훈에 매몰되어서 전훈을 깊이 고찰하지 않고 별개의 주장으로 간주하였다는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무공의 논변의 주안점은 실질적인 경물 공부와 경물이란 단어의 해석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논변이 좀 논변이 됩니다. 박세채는 이제 공부로서의 경물과 용어로서의 경물 양자를 어떤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았지만 이씨 형제는 그 이제 공리를 경물이라는 그 어떤 공부의 주요한 방법론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물이란 용어 그 자체에 대한 그런 홍구학적 접근은 의리론적 이해와 별개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씨 형제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박세채가 왕양맹의 주장을 통해 이씨 형제들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박세채의 경우는 왕양맹의 주장이 경물을 이제 공리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오히려 그의 주장이 전훈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박세채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런 해석, 혼의의 측면에 하나였다 하더라도 경물을 공리와 분리해서 보려는 이씨 형제의 주장은 왕양명이 그것으로 흘러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경물 혼이설이 왕양명 학변과 어떤 거의 동시기에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박세채의 양영설 인용은 어떤 이씨 형제의 주장이 양명학적 사고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경고를 한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씨 형제와 최석정 간에 이루어졌던 사지경 논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씨 형제의 경무 공의설은 스승격 학자인 박세채로부터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제 동년배 학자인 최석정의 경우 이씨 형제의 견해에 좀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석정의 경무공의 평가는 경물 혼의설에 대한 그런 언급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최석정은 1691년 즈음에 파주에 있는 박세채를 방문하여서 고망장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박세채는 대답의 일환으로 그에게 경물 혼의설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석정이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경무공의의 경우는 자신의 설이 맞지만은 이제 공이 격에 한데 이것이 격자가 공자의 어떤 정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궁은 격에 밖에 있다. 이건 이제 이세구의 주장이죠. 이세구 이 주장은 나의 설이 아니니 궁과는 뜻이 경물 공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석정은 궁을 격에 밖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의 측면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여 이씨 형제의 설과는 일정 부분 특히 이제 이세구의 설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두 형제와 마찬가지로 경물 공부와 경물의 그런 홍구학적 정의를 나누어 보고서는 이제 경무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석정과 이씨 형제는 공부로서의 경물과 용어로서의 경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만 정작 용어로서의 경물을 해석하는 문제는 또 일정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지격 논변입니다. 사지격 논변은 최석정이 경물의 격자에 사문격 조사인 하여금 사자를 사용하여서 이제 사물로 하여금 격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씨 형제가 반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석정이 사지격을 주장한 그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씨 형제와 어느 정도 논변을 진행한 이후인 1692년에 박세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그런 사지격, 사물을 격하게 이런 해석이 퇴계의 초년설과 포저조유기설 그리고 언해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박세체는 그의 해석이 경무궁의에 기초한 만큼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해석만 놓고 보면 이전 선배학자들의 해석에 비해 위아래의 대의가 자족한 해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지객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그의 저서에서는 좀 확인되지 않지만 이세필의 기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세필은 이렇게 장구의 공지 사물질이는 경물의 공부이자 경물의 정훈이 아니다. 욕자는 하여금 사자에 해당하니 욕기극처 목을 도야는 하여금 물격해 한다라는 뜻이 되어야 실로 경물의 바른 뜻이 된다라고 이제 최석정이 주장했다라고 하고 또 궁과 그의 이름이 비록 격의 뜻과 서로 가깝지만 실로 조그만 데서 천리로 벌어지는 잘못이 되니 만약 이것을 경물의 해석으로 삼는다면 그를 해석하는 법을 크게 잃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옛 성인들이 입원하시어 후대를 밝힌 뜻이 벌어먹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최덕정이 주장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석정이 경물의 격을 하여금 격하게 한다라고 보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문 주석의 욕기극처 무불도에서의 욕자의 사동의 의미가 있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여타 8조목의 동사와 달리 격자는 이 정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사동격 표현을 덧대어 공적인 형태로 변형할 필요가 있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석정은 현토의 측면에서도 경물을 물을 격히 한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세필은 이런 최석정의 주장에 대해 장차 이와 같이 하고자 함을 말하는 욕자와 기로서 공부에 착수함을 의미하는 사자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점, 둘째, 본래 공부의 측면을 이야기해야 할 하여금 물격게 한다라는 해석이 공효의 해석으로 변질되어 다른 8조목 공부 용례와 일치되지 않는 점, 셋째, 격에 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면 지지의 용례, 이건 이제 치지의 어떤 공효입니다. 지지의 용례에 맞추어 동물처럼 다른 글자를 활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격자를 경물과 물극의 중복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최석정이 주장에 반박을 합니다. 이제 이씨 형제는 최석정이 경물의 격자를 사동형 조사를 붙여 해석하는 까닭에 경물 공부를 통해 극처에 이르는 대상을 사물로 설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문은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세구와 이세필, 이씨 형제의 글에서 확인되는 최석정 사지격설의 요체는 경물 공부는 비록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공부를 통해 극처에 이르는 주체는 사물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반면 이씨 형제는 극처에 이르는 주체를 사람으로 설정함으로써
사물을 경물 공부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시영제가 경물 공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물 공부의 주체를 어떤 논의의 중심으로 삼은 반면 최석정은 경물 공부의 대상인 사물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1690년대 초반에 소론계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경물 논변의 주요 내용을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제도의 경우는 이제 장구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학자들은 전부 다 이제 대학 장구에 기반하여 자신의 설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격자에는 공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경무공이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이제 박세채 혼자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이제 정리학자들은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 정제도 역시 경물은 공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무공리에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 가지고 궁은 격의 밖에 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박세채와 최석정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세구는 이 주장을 한 만큼 동의를 하고 있고 이세필 또한 표현상의 문제만 있을 뿐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지격 같은 경우에는 정제도는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되진 않지만 이제 이세구와 이세필 형제, 이씨 형제들은 부정을 하고 있고 최석정은 이제 사지경을 주장한 사람인 만큼 동의를 하고 있고 좀 특이하게도 박세채의 경우는 이제 최석정의 해석이 틀리지 않다라는 식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서론계 학인들은 경물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원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성리학의 독자적 경물 이론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계 학인들은 이전 학계의 그런 주된 방법론이었던 현토 기만의 그런 독법을 통해서 경물 개념을 이해한 것은 물론 경물 및 관련 그런 제반 어휘와 그런 문구의 혼의를 정치하게 분석하거나 심지어 주작 바깥에서 경물을 이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혼의 분석에 기반한 경무 공여와 사실 등은 어떤 일종의 자가설 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작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도 경무를 다각도로 이해하려고 한 그런 서론계 학인들의 학문적 고민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무공에서는 의리의 측면에서 경물 공부를 이해하는 것과 경물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분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사지경에서는 경물 공부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 설정과 경물 공부라는 이런 인식 단계에 있어서 인식 대상의 역할과 비중 등에 대한 그런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논변 이면에 그런 내함된 그런 가능성과는 별개로 혼이 논변은 글자풀이를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특성상 어떤 사변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런 까닭에 도덕 실천이라는 유학적 공부의 지향점과는 또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경물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인 내성 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본인 논변만으로 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경물 혼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물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본원에 대한 이해이지 문자를 고증하는데 일삼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명학이 주작적 경물 공부가 주체의 도덕 실천과 이격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볼때 그 혼의 중심의 이해에 대한 정제도의 회의적 시각은 서론계 학인들의 그런 혼의 논변의 사변성과 어떤 무관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는 정제도가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양명학으로 삼았던 까닭, 나아가 성리학의 그런 오소독시로부터 이탈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학문적 역동성의 원동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론계 경물 논변, 특히 이제 혼의를 둘러싼 논변은 당대 성리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당대 지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변에 참여하였던 박세채의 경우 후배 학자들이 경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장구와 홍문의 언서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학문 태도를 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세채는 경물 혼이설, 이제 이시영제와 최석정에게 보여주었던 경물 혼이설을 지으면서 이하나 홍문에서 인용하지 않았던 이하를 인용하거나 홍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정자와 주자의 언서를 논거로 해서 이제 경물 혼이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물 논변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주자가 경물설을 정립하던 초기의 저작인 강덕공에게 답하는 편지와 수공전에 입대하여 올린 주차의 내용이 경물설의 대체를 요약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홍문보다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강덕공에 답한 편지나 이제 수공전 주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물은 곧 중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부분이 나와 있고, 이 시기적으로도 대학 장구를 저술하는 것보다는 좀 앞시기, 장구나 저술 시기보다는 앞시기에 지어진 그런 저작들입니다. 이런 저작들이 홍문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박세채가 언급한 문헌들은 경물이고 공리라는 점을 밝힌 글들로, 이 글들은 박세채가 정제도에게 양로약적 경물설의 부당함을 피력하는 과정에서도 주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대의 주류 이론이었던 성리학 또한 새로운 사조의 출현에 맞추어서 부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리학 이론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들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그 이원준 박사님의 그 소론계 경물 논별을 통해 본 주자 경물설의 쟁점에 관한 그 논문을 봤습니다. 다음 그 논평해 주신 선생님은 서강대 전 외래교수이신 김영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김영원 선생 원래 전공이 그 서양 철학이셔서 아마 그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럼 김영원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건입니다. 발제문을 읽죠. 저는 한국 철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 철학자들의 이름과 생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논문을 논평 안 했으면 이름도 몰랐을 텐데. 동시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이 문제와 관련된 한국 철학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공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게 되겠어요. 그다음 찾아보니까 소론계 이쪽에 논문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학 쪽이 아니라 문학 쪽은 별로 있는데 철학 쪽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박세채,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은 몇 편이 있고, 이씨 형제에 대한 논문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최 누구죠? 그 사람도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나름의 큰 의의를 갖고 있는, 남이 안 하는 이런 분야를. 두 번째, 논문은 주자의 경물설에 대한 소론계 학자들의 경물 논의를 소개하고 설명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경물에 대한 소론계 학자의 논의는 한국 성리학의 독자적인 경물 이론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고, 이게 이제 잘 입증됐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경무 궁의의 논의를 통해
의리의 측면에서 경물 공부를 이해하는 것과 경물 개념 자체를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물 공부에는 궁이 들어가지만 개념 자체는 그렇지 않다. 격의 개념에는. 또 사직역의 논의에서 경물 공부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 및 경물 공부에 있어서 대상의 문제, 사물의 문제 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확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제도의 경물서를 비판하는 박세차에게서 볼 수 있듯이 주작의 경물설에 충실하면서도 성리학의 이론의 핵심이 무엇인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제 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두째, 셋째, 넷째, 경물궁이, 사직역, 그 다음에 이제 박세채 이건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박세채의 경우 글의 순서에 이제 정제도와의 논의가 맨 앞에 나와서 그런지 조금 약하게 취급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순서를 바꿨으면 조금 더 정제도를 비판하면서 박세차가 어떻게 주작의 경물설에 충실했는지 조금 더 깊이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순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 세 번째, 이런 결론을 보면서 제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래서 어쨌든 말인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되게 불손하게 들리는데 영어로 그냥 so what? 그래서 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과연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독자적인 경물 이론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논의가 성리학을 넘어 어떤 중요한 철학적 가치를 갖고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암시라도 제시되었으면 매우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꼭 이거 전공 안 한 사람이라도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기가 하는 철학 공부 쪽에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주장과 이론이 소개되고 설명되고 있지만 저자의 평가가 거의 없는 채로 서술되고 있다. 이런 서술과 설명은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자의 관점에서 보러본 평가이다. 아마 이게 없어서 이제 so what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겠어요. 이 논문 때문에 철학 논문과 철학사의 논문, 또 철학 논문과 역사 논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이것도 이제 개별 주제로 다루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논평자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철학사의 논문이고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좀 역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저자의 평가라는 관점이 삭제된 채 문제와 주제에 대한 상세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구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처음에 해당되는 이러한 소개, 서술, 설명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논문은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주자의 경물설은 양명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둘째, 주자 경물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셋째, 소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박세채가 어떻게 양명학을 버리고 성리학적 경물설을 확립하게 되었는가. 주자학의 경물설과 양명학의 그것의 차이점을 박세채와 정제도의 논의를 통해 해명해주고 있다. 정제도에 의하면 경물의 격은 바르게 함, 정이며 물은 뜻이 있는 것, 의지 소재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물리에 대한 초점이 우리 마음이나 성의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물설에 대한 정제도에 대한 인용문, 정제도의 인용문이나 정제도의 경물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도대체 왜 정제도가 그렇게 보았는지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우리 앞에 논문에 논변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논변, 논증은 주장이 있고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격이라는 글자를 정이라는 글자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이라는 개념은 무슨 근거로 의지 소재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8번은 이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왕양명에 의하면 물리로 시작되는 경물치지는 너무 번거롭다. 우리가 도덕적 존재가 되거나 원숙한 도덕적 수양을 하는데 주자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도덕에서 중요한 건 도덕적인 마음, 즉 도덕적 주체성이다. 도덕적 마음을 갖고 도덕적 주체성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경물치지는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물이나 물리가 아니라 사다, 사. 의지의 소재와 관련해서 보면 사는 의도, 의지가 있는 인간적인 사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격이 왜 정의되어야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자명하다.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이게 정의겠죠. 인간적 사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의, 그에 따른 실행과 실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경물론에 대한 정제도의 논증 혹은 논변이 가능할 수 있겠다. 즉, 격은 정의돼야 되고 물은 의지 소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주장이고 결론이고 이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도덕적 마음이나 태도를 갖는 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는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도덕적, 인간적 사건이 중요하다. 이 논증을 어떻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논평자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한다면 경물론의 논의가 마치 한자어의 해석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격에 정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논이 비슷하겠죠. 논문은 정제도의 경물설에 대한 박세채의 비판을 소개해주고 있다. 정제도처럼 이해한다면 경물은 성의와 짝에 대해서 대학에서 말하는 취지제 경물과 배치된다. 두 번째, 모든 걸 내면으로 경각하는 병통이 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비판이 많이 양명하게 대해서 하죠. 이런 박세채의 비판이 정당한가? 아니면 정제도의 견해가 더 설득력 있는가? 논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 없다.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이제 우리 아까 세 번째 박세채가 성리학의 경물서를 더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평자가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저자의 목소리인데 안타깝게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이 소리가. 경무 궁의의 논의에 있어서 논평자는 경물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본원에 대한 이해이지 문자를 고증하는 데 일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정제도의 지적에 찬동한다. 그럼에도 이 논의가 단지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씨 형제의 주장은 격에 이르다, 지의 의미만 있지 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학 장구, 대학 홍문에 있는 주자 생각, 주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렇게 주장한다. 가, 물격은 물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은 물을 궁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분리되는데 그래서 가가 참이면 물과 물리가 구분된다. 물에는 이르는 것이지만 물리는 궁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물에 이르게 되는 것은 시각이나 감각을 통해 이르게 될 것이다. 이씨 형제가 이렇게 지와 궁을 구분한다면 단지 주자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지각이나 감각을 통해 사물에 이르게 되는지 이게 이제 옛날 사람한테 이런 걸 원하는 게 좀 과도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사물을 파악하게 되는지 더 탐구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서양의 인식론과 다른 결론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의 고유한 인식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보면 글자 해석밖에 없죠. 이게 이씨 형제의 주장에 대해서 박세채는 정운과 전운을 구분하여 비판한다. 우리 정운을 이제 올바른 해석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고, 전운을 뭐라고 번역했죠?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전체적 해석? 완전한 해석.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정운은 올바른보다는 피상적 해석, 전운은 심오한 해석,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지 않은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올바른 것과 완전한 해석이 있으면 올바른 걸 가야지. 그렇죠? 지와 궁을 구분한다면 극지라는 것은 궁을 떠나서 독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게 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박세채의 주장인데 논평자가 보기에도 박세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주자 양명의 경우 핵심은 도덕적 수양과 실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 시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궁해야 되는 물리이다. 경물은 물리에 이르고 궁리하는 것이다. 이르고 궁리하는 것이다. 이 주장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제도 비판에서 보았던 것처럼 물리라는 개념일 것이고 또한 우리의 도덕적 지식, 수행, 실천에 있어서 소위 물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중요 쟁점이 될 것 같다. 제가 맨 논문 보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명확한 게 있다면 물리 속에 도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주 구체적으로 도덕적 법칙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쟁점이 되겠죠. 사직역의 논의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을 할 수 있겠다. 논평자의 관점에서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사람이 공부하여 사물의 이치가 이르게 한다라는 초석적의 주장은 이황의 리자도라는 주장만큼 황당하다. 이황의 그 주장을 듣고 맨 처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더 따져봐야 했는데 당황스러워요. 그것은 적어도 자연 사물은 내가 가서 이해하는 것이지 사물이 나에게 와서 이해되도록 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사물이 이르게 한다는 것이 우리 아까 인용문에 나오는데 읽지 않았는데 꽃이 피게 한 데와 동일한 어법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이건 되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꽃이 피도록 할 수 있지만 결국 꽃을 피우는 건 꽃이다. 꽃이 피게 하는 것은 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내가 키우는 꽃이나 꽃에나 들어맞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꽃에 대한 비유로는 맞지 않다. 아마 이제 봐주는 것, 가서 보는 것, 왕양명이 얘기한 것 그런 데까지 이제 확장하면 이런 발레는 피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성리학은 꽃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물의 이치를 생명의 이치로 주장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사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게 뭘 함축하는지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아마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연은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연이라면은 이런 비유가 완벽하진 않겠죠. 자, 이걸로 부족하지만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그런 논문과 오히려 더 치열한 논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경물 물적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고 주자와 양령 거기에 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까지 지금 섞여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평자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가 논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렇게 자세하게 논평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용평 선생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관점, 그러니까는 어떤 논변의 당사자들 중에서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을 지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처 논의를 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판단에 앞서서는 과연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를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에 좀 더 집중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단 이들의 논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게 깊고 정치하게 파고든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행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부분도 제가 물론 이제 이들의 논의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제 행간에 대해서는 일단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긴 했지만 이거 좀 더 이제 생각을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제 관점이 들어가려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노평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서 정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소론계 학자들 사이에 경물설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했던 그런 선행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거는 이제 한국 학계 전반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성리학을 당대에 있던 조선의 주류 어떤 계열이었던 성리학에 대해서 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현대 연구자들이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해왔지만, 그런 반대로 주류 사상인 성리학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거의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리학을 벗어나는 이 사람들이 있는 만큼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해서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은 입장에 있었던 그래서 주류 학계였던 성리학, 이 사람들은 과연 그냥 주자 말이면 오케이 하고 끝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적으로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 고민이 과연 성리학을 벗어나려는 입장에서 충돌할 때, 그러니까 조우를 하고 충돌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까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노평 선생님께서 이제 논평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게 박세체의 논의를 좀 더 박세체의 논의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어떤 정제도와의 논의를 좀 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부분 그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제일 좀 내용상으로는 가장 양극단에 처해져 있는 걸 먼저 얘기를 해서 과연 그 내용 거기서 각자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물론 이제 이 지면상의 한계와 제 어떤 영양상의 한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좀 소략하게 넘어가는 감이 없잖아요. 소략하게 넘어갔지만 그런 이런 극단적인 논변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고 그 쟁점이 그 성리학계 내부의 논의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보고자 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취했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대해 이제 여기 논평문의 한 5번에서 16번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께서 제 논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저희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좀 봤을 때는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분석의 단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 관점을 이렇게 삽입하기에는 분석이 부족한 까닭에 이렇게 그냥 글자 뜻 풀이만 나열하게 된 그런 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일단 답변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 박사가 약간 당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 철학, 또 좁게 말하면 이제 한국 유학을 하는 학자들끼리 발표와 토론을 하는데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서양 철학 그것도 이제 분석 철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비판적으로 논평을 하니까 아마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평소에 이원준 박사답지 않게 답변이 좀 선명하지가 못한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도건 유승국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철학자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겁을 먹냐. 선생님이 이제 석사 논문 제목을 주시면 항상 철학사상, 뭐 예를 들어서 하곡의 철학사상 이걸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냥 하곡 사상 아니면 안 됩니까? 철학사상. 철학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훈련이 특히 성균관대학 유학대학이 그런 훈련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so what? 어쩌라는 거냐. 사실 이런 문제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유학을 분석하는, 연구하는 목적이 일단 일말하면은 팩트 체크라고 할까, 사실 체크. 퇴계의 사단 칠정론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 실상이 뭐냐, 이것을 지금 밝히는 데도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이죠. 그 논의가 계속 아니 그게 아니야, 퇴계가 한 말은 그게 아니고 이 말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말이야, 이런 논쟁이 저희들 학계에 내에서는 반세기 이상 그렇게 반복되어 왔는데 퇴계가 사단을 이발이라고 했다면 이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아니면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체계에 있어서
그 주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잘 못했던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면에서 김 박사님의 지적은 우리 한국 유학 사상을 공부하는 동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약간의 충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보충을 한다면 6번의 질문 격은 정이고 물은 의지 소재다. 이거는 왕양명이 하는 말이죠. 이거는 왕양명이 하는 말이고 양명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주자의 경물치기설이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켜 버리는 증물이 궁길이 하면은 증물이 궁길이 하는 주체가 여기 있고 대상으로서의 물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게 주체와 객체가 물론 주자는 나에게도 리가 있고 사물에도 리가 있다고 하는 걸로 공통적인 분모를 물론 기반을 구축했습니다만은 여기 주체와 객체가 이제 분리돼 버리니까 그것이 이제 도덕 실천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고 또 원문을 원문대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이 왕양명은 고본대학이라고 해서 고본대학의 의미를 되찾자. 그러면 거기 무슨 경물의 격이 무슨 증물이 궁길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 선생님 뭐 더 저 발표자에게 질문하실 것이라 생각이 좀 포맷해 주실 게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쓴 논문이 전에 소론계 논문 하나 쓴 거 있죠? 예. 그것과 거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더 발전한 게 있다면 이제 이시영제 논의들이 더 자세하게 인용됐고 조금 풍부해졌다 이건데 난 이 논문을 보면서 적어도 이 논문 갖고 논문 2개를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까 그 정제도랑 그 박세천 논의 그래갖고 이제 조건은 그걸 텍스트에 있는 걸 그냥 옮겨주는 게 아니라 아까 8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논증적으로 재구성하면 그거 하나 쓰고 나는 앞에 논문을 보면서 제일 그 흥미로웠던 게 맨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지격 아규먼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퇴계도 그렇고 이게 난 잘 모르지만 성리학의 어떤 핵심 하나를 잘 지적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쓰면 2개의 논문이 되는 거죠. 적어도. 글자에 궁이 있냐 없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난 재미가 없고요. 정제도처럼 본원 이걸 따져야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 2개를 결국 어떻게 쓰느냐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한 다음에 내가 1천한데 어떻게 내 생각을 넣어? 1천하니까 넣는 거죠. 정리하고 이게 뭐야? 그 다음에 틀리면 나중에 고치면 되죠. 그럼 후세가 철학사 써줄 때 이분이 A였다가 B로 견해를 거쳤고 그래야 후세도 먹고 살죠. 그러니까 난 그 평가에 대해서 너무 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같이 가는 거지. 늘 정리하고 이게 무슨 의의가 있을까? 이거 뭐야? 뭐 등등. 그래서 논문이 좀 어설프고 많은 비판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 여쭤볼게요. 저한테. 예. 저는 그냥은 정제도 빼고 예. 다른 선생님들은 마음을 어떻게 받나요? 마음. 예. 심을.
어떻게 이제 성리학적인 콘텍스트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성리학에서는 어떤 아니 성리학에는 다른 분들 있잖아요. 뭐 이씨 형제님 뭐 이 여기 언급된 사람들,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어떻게 규정했는가. 그러냐면은 경물을 우선 해석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규정돼야지. 저는 전제 조건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가 전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재수 선생 같은 경우는 양명식으로 마음 갖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보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정제도가 이제 심증리 이런 거에 기반을 그렇죠. 해서 음. 이제 거기 기반을 해서 경물설도 마찬가지로 고분대학으로 가서 이제 의지 소재를 이제 바르게 잡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경물 취지 이제 성리학적인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이라는 게 물론 이제 성과 정이 같이 들어가 있고 어떤 본성을 담고 있고 감정을 바라는 하나의 그런 성력 그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지만은 여기서 이제 경물 취지 그 성력적 콘테스트에서의 경물 취지할 때 사실은 이게 심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관여한다거나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각의 주체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는 경물 취지할 때 주자학적인 거는 일단 내가 사물에 다가가서 그 이치를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제 제대로 이제 아니 그래서 통일하는 말씀드리는 게 예, 주장은 분명히 양명이랑 마음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하죠. 예, 달리하죠. 다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통 뭐 인식심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생각으로는 주자 전체를 보면은 마음의 인식작용을 강조한다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보면은. 만약에 그걸 부정하고 그러면 이 경물 같은 경우가 주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든지 한국 유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좀 정확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정제들은 분명히 뭐 심증이라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가 전제돼야지 경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인 예. 것 같아요. 만약에 만물이 만약에 양명식으로 심중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경물 뭐 해석이 뻔한 거죠. 뭐. 근데 예를 들면은 주자식으로 경물 한다 해석을 한다면은 그 양명식으로 해서 그게 안 되죠. 사람들이 직접 나가지고 국리, 그렇죠? 국리한다는 건 뭐 이치를 탐구한다는 건데 그 인식 분명히 인식 외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심중이로 양명을 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공부하고 와서 모종선 선생님이 뭐 심한 걸 갖다 다른 인식심이라 했더니 엄청 야단만 했어요. 저한테 송대 와서 선생님들 한학자들이라고. 근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식심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주자 전체 정합이 안 되거든요. 응? 주자는 이제 심지지각이라고 해서 그렇죠. 마음의 이제 기능은 지각, 허령명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 근데 이게 인식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만약에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고 경물에 대해서 막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난 이분들이 난 뭐 한국 철학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만약에 집중도 안 했으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쓴 글 중에 이게 드러날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논변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논변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혼입니다. 혼이 글자 뜻가지고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물 자체가 뭐냐, 경물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경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정에서 그 이제 지각의 주체인 심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유학자들이 마음을 어떻게 받는가. 근데 뭐
당연한 걸 해가지고 그냥 주자식으로 그냥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실은. 예, 사실은 약간 그쪽에 가까울 겁니다. 지금 이 논변 당사자들만 놓고 보면 그렇죠. 물론 이제 심이라고 했을 때 심을 주제로 했던 논변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 심이 뭔가 심이 과연 어떻게 이제 지각 과정에서 작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 약간 좀 더 후대 이제 성리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하지만은 이 사람들 제가 봤던 글 내에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확인은 되진 않습니다. 네. 확인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건 말 그대로 글자 뜻이다 보니까는 이제 글자 뜻을 어떻게 정치하게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또 이제 집중을 하는 부분은 경문 주석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 취지제 경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주자의 코멘터리가 나온 것에서 공지사물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자 뜻을 가지고 좀 집중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그 부분이 좀 약간 과열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제두가 뭐 양명학적 입장을 확립한 거랑 더불어서 그냥 당시에 이 사람들의 학술적인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그냥 글자 분위기로 글자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야, 이 뜻이 맞냐 저 뜻이 맞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염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다른 컨텍스트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 주자가 혼이 관련해서는 본원을 좀 더 봐야지 혼이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물 취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물의 주체인 내 마음이 과연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글자 뜻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음란한 게 예. 이분들이 양명학이랑 주자학 저작을 엄청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봐도 경물설이 다르면은 야 이게 우리가 왜 다를까? 이거 생각하면 마음을 달리 봐서 한 거 분명히 내가 알 것 같은데 나같이 어두운 놈도 아는데 그런 의문 안 했을까?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안 똑똑한가 보네요. 그 상당히 문제 있어. 결국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경물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 조선 성리학 전체를 보면 경물치지설은 사실 그렇게 비중이 큰 이론이 아니고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주 테마죠. 아시다시피 퇴계도 일단 마음 중에서도 이제 도덕심이 뭐냐 하는 걸 이제 문제 삼았던 거고, 율곡도 이제 마음 중에서도 욕망이 뭐냐 하는 걸 문제 삼았던 거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뭐 지역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나온 거죠. 말하자면 특히 이제 경물치지설은 아시다시피 문장 해석, 도대체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하는 이 번역의 문제에서 처음에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은 언어 분석이죠. 언어 분석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이제 나온 거니까 오늘 한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학자들의 메인 주제는 아니죠. 메인 주제는 역시 선생님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어떻게 받느냐. 이건 또 별개의 하나의 테마가 되겠죠. 별개의 테마가 돼서 이쪽은 꼭 연구를 꼭 해주셨으면 좋고 또 특히 궁금해가지고 특히 그 율곡사업단이 이제 파주문화원 소속인데 이게 박세채가 파주 사람이더군요. 예. 파주 사람. 그래서 우리가 파주 유학을 좀 더 우리 사업단에서 좀 발굴을 하고 이것을 좀 선양한다고 볼까요? 하는 그런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박세채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심론이라든지 또 물론 경무치지설도 있지만 또 이분이 갖고 있는 경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세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별로 없죠. 박세채의 본인을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없는 걸로 상당히 많은 저작을 한 사람이 아주 시간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 김 교수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물리, 성리학에서 말하는 물리를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 최한기라고 아시죠? 최한기에 대해서 아주 선구자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그 경상대학에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기하 번역하고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그 기하를 번역하고 이제 해설을 하면서 결국 최한기의 핵심이 물리다. 이가 이제 성리도 있고 심리도 있고 천리도 있고 많은데 이 물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19세기 새로운 유학, 기하 하나의 그 핵심적인 화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물리란 말은 뭐 이거는 사실 주자에게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증물이 군기리 얘기했으니까 증물이 군기리 할 때 우리는 물리를 말하잖아요. 물론 그 물이 인간 주체와 분리된 건 아니죠. 생각하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게 서양 철학이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가 첫째 의미는 이제 영어로 하면 피지컬, 물리적인. 아마 기하에서 얘기하는 기가 서양에서 얘기하는 피지컬한 에너지와 뭐 똑같진 않은데 어떤 맥락에서는 흡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걸로 해석할 때는 여기 경물치지론의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주자가 말한 경물치지의 본래 의도와 큰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이올로지컬한 아까 그 꽃의 비유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건 모종삼도 그렇고 난 왜 이렇게 중국 철학자들이 생생지리, 생명 이런 걸 강조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이게 일부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게 빠지니까. 근데 여기 그 사지역 이거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세계를 이렇게 생물학적, 식물학적 세계관으로 본 것 같아요. 상리학자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꽃의 비유가 진짜 좋은 건데 자연을 잘 화육하듯이 또 마음이 착해야 하는 거지 못된 놈은 꽃 보고 맨날 끄고 이럴 텐데 이럴 때는 주자, 도덕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명으로서. 근데 이제 동물은 잘 모르겠어요. 이 비유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자기 전에 생각한 건데 기질이 나쁜 놈이 오히려 동물 같아요. 식물은 기질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식물에 대한 기질지성 설명을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은 대체 한 98% 착한 애들 같고 착하다는 말을 쓰면 동물은 못된 놈들이 많은 것 같고 그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넓게 보면 생명이고 그 다음 또 물리라는 개념이 이제 하나 갖고 있는 게 도덕 아닌가 싶어요. 넓게 물이 뭐 보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사건 뭐 포함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중 하나가 우리 인간사의 어떠한 행동들, 도덕들. 그러니까 이제 소박하게 이해하면 경물치지라는 게 아까 얘기한 피지컬 에너지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굉장히 넓은 의미의 물 개념, 인간사의 모든 활동들을 잘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보고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실천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쓴 주작과 양명학 읽어보니까 이게 그 의도는 좋았는데 이제 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암기하고 특단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양명이 나와서 주체성을 강조했는데 양명의 한계는 법칙을 무시한다는 거죠. 도덕의 법칙. 그 면에서 보면 오히려 주자가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있어야 뭘 우리가 하죠.
내가 도덕 법칙을 만든다 할지라도 만든 이후부터는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칸트가 이제 도덕이 자기 입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입법했으면 나도 무조건 따라야 돼. 의무니까. 근데 왕양명은 이런 면이 너무 주체성을 강조해서 되게 좋긴 한데 객관성의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 미흡하지 않는가. 그 다음 주자는 그걸 잘 봤는데 너무 객관성 속에 많은 걸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양명 비판, 대나무보다 머리가 죽는 줄 알았어. 이런 욕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나무 그거는 양명이 주자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또 주자의 글도 보면은 주자는 일을 내사와 외사, 안의 일과 밖의 일로 둘로 나누는데 내사가 60% 내지 70%고 외사 바깥 하는 건 이건 이제 30% 내지 40%다 이런 그 얘기를 해요. 예,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주자가 인간이 뭐 대상 주체보다 대상을 중시했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양명학적 시각에서 본다는 거죠. 주자가 오히려 너무 그 외물에 천착하는 제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이 물리라는 게 대상의 이치일 수도 있지만 그 심리와 물리가 결국 일치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물리를 인식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이치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물 취지의 그 결론이랄까요. 그 마지막 화정관통이 되면은 중물집 표리정조라고 그러잖아요. 겉과 속. 그다음에 전체 대용, 체와 용. 이 전체가 다 무불명 밝아지고 이런 경지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주자의 물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장시간 토론했는데 여기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 하시죠. 불러오 계시죠. 아니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빨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시간도 없고. 네, 그러면 제2차 국제일곡학 포럼 우리가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어떤 전략 수립을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문화 현황, 교육 현황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기획 주제, 우리 사업단의 기획 주제인 기호유학에 대한 두 섹션으로 나누어서 학술회의를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포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화주문화원 관계자분들 또 문광부 담당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2차 국제율곡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